안녕하세요. 삼남매를 홀로 키우며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43 여자입니다. 상처는 파도가 지워주는 모래에 젖고 은혜는 세월이 가도 닳지 않는 화강암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흘려보내고 은혜는 오래 품으라는 뜻일 텐데 저는 반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받은 상처는 화강암에 깊게 새기고 받은 은혜는 모래 위에 슬쩍 적어놓기만 하던 아이였어요. 사실 제가 세상에서 받은 은혜라는 게 거의 없다고 여겼거든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서로를 버렸고 그 김에 자식인 저까지 버렸어요. 지금은 얼굴도 흐릿한 어머니는 그 길로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삶의 방향키를 아예 놓아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는 매일 술만 마셨고 일도 나가지 않았어요. 곰팡내 나는 방에 빈 소주병만 쌓여가던 그 집에서 저를 꺼내주신 분이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수두를 심하게 앓았을 때 아픈 저를 귀찮아하던 아버지가 할머니 댁에 며칠만 맡긴다며 보냈는데 그 길로 저는 아예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어요. 고열에 시달리는 저를 밤새 간호하시며 할머니는 우셨습니다. 우리 연아, 이 할미가 더 일찍 데려오지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해. 그때부터 할머니는 제게 구원이었습니다. 부모 품이 가장 그리울 나이에도 저는 아버지에게 버려진 게 오히려 다행이라 느꼈어요. 할머니와 살면서는 식은 밥에 신김치 국물 부어 끼니를 때우지 않아도 됐고 하루 세 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한 번도 다정하게 안겨본 기억 없는 저를 할머니는 매일 몸이 식을 새 없이 꼭 안아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밤마다 할머니 품에서 잠들며 저는 아버지가 다시는 저를 찾으러 오지 않기를 이대로 우리 둘이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사라져 버렸으면 하고 빌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무색하게 저를 맡긴 지 1년쯤 지나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살던 집이 넘어갔다며 아예 할머니 집에 들어앉으려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버지는 집에 붙어있는 날이 드물었습니다. 며칠은 공사판에서 막일한다며 컨테이너에서 지냈고 또 며칠은 번 돈을 쓸어 다니느라 들어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게 나았습니다. 문제는 돈이 떨어지면 기어들어와 할머니가 돈을 내줄 때까지 괴롭히는 거였어요. 초등학생이던 저는 저런 사람이 아버지라는 게 끔찍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가족 소개하기 수업으로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는 과제가 있던 날, 저는 그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버렸으면 했어요. 사진 가져갈 게 없다는 말에 할머니는 다음날 일회용 카메라를 사오셨습니다. 제 머리를 곱게 빗겨주시고 당신도 머리를 매만지시더니 마당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셨어요. 연아, 이거 할미가 사진 뽑아줄 테니까 학교 가서 이렇게 말해. 너는 아빠도 엄마도 안 닮았다고. 눈이랑 살결 뽀얀 것도 뼈 단단한 것도 다 이 할미 닮은 거라고. 손끝 야무진 것도 할미 닮아서 그런 거라고 말해. 그러니까 넌 아빠 엄마보다 훨씬 더 근사한 사람으로 클 거야. 알았지? 그날 이후로 제 가족은 오래도록 할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에 돌아가셨을 때 세상이 그대로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언젠가 이별이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저승사자가 눈앞에 있다면 저를 대신 데려가 달라고 매달릴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나 어떻게 살라고. 조금만 몇 년만 아니 1년만 더 있어줘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런 제 모습이 임종을 앞둔 할머니께 마지막까지 마음의 짐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상주 완장을 차고 빈소를 지켰어요. 아버지는 오긴 왔지만 부익은 봉투를 챙기는 게 목적인 사람처럼 술만 퍼마시다가 뭔가를 잔뜩 싸들고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하나뿐인 친척인 이모 할머니께 저를 부탁하셨고 저는 졸업할 때까지 그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무제가 끝난 며칠 뒤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기, 나야, 연희 엄마. 10년 넘게 목소리조차 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 힘들었지. 이제 엄마랑 같이 살자. 그동안 미안했어. 그 순간 이상하게도 원망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와서 저한테 필요 없어요. 저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각자 살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원망할 힘조차 남지 않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뒤로 그 사람에게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나가 악착같이 자리를 잡으려 했던 건 저를 지켜보고 계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부모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곳이 지방의 한 물류유통센터였어요. 입고된 의류와 자파를 분류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사무보조 일이었는데 몸은 고돼도 제 힘으로 버는 돈이라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1년에 얼굴 한 번 보기 힘들던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오더군요. 야, 애비가 딸 있는 데를 모를까봐. 내 피 받고 태어난 자식인데 딸년 얼굴 보러 왔으니 용돈이나 좀 줘봐라. 너 키운 값은 받아야지. 처음엔 조금이라도 쥐어주고 빨리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수였어요. 그 뒤로 그야말로 수시로 찾아와 손을 벌리더군요. 참다 못해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염치가 있어요? 고열에 헛소리하던 나 귀찮다고 할머니. 댁에 던져놓은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아직도 나타나서 키운 값을 달래요. 그 값 받을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나 키워준 할머니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내가 그 할머니 밑에서 컸을 것 같냐. 할머니가 내 어머니인데 네가 내 딸이라서 그 집에서 자란 거지. 애비 노릇 한 번 안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참담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으로 말했어요. 애초에 내가 아버지 딸로 안 태어났으면 이렇게 안 살았어요. 아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새긴 화강암은 자리가 남아나지 않을 만큼 빼곡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화강암 어딘가에 은혜를 새길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해준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 이도현 씨는 제가 일하던 물류유통센터의 파트장이었습니다. 저보다 늦게 입사했지만 1살 위였고 곧 제 상사가 됐어요. 처음엔 서투른 티가 났지만 성실하고 손이 빨라 금세 자리를 잡았고 누구에게나 살갑게 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다가올 때도 그냥 원래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고백을 받았을 때는 많이 당황했어요. 솔직히 괜찮은 사람인 건 알았지만 그때 제게 연애 감정은 부담일 뿐이었습니다.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도 벅찬데 소중한 사람을 새로 만드는 건 큰 위험처럼 느껴졌거든요. 몇 번이나 모른 척하고 거절도 해봤지만 도현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요. 그냥 조건 좋은 사람 만나요. 그렇게 말했더니 도현 씨가 살짝 화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서현 씨가 뭐 어때서요? 그럼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 쫓아다니는 속 없는 놈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낮추면 자기 아끼는 사람 마음까지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요. 그 순간 처음으로 남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 번쯤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요. 지금 이 손을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저는 도현 씨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도현 씨에게는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애 중 아버지와 마주쳤을 때는 정말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어요. 도현 씨가 늦은 밤 저를 원룸 앞까지 데려다 준 날, 어두운 공터에서 담배를 태우던 아버지가 갈라진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이, 내 딸 서연이. 저는 도망치듯 인사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만난 도현 씨에게 처음으로 제 집안 사정을 털어놨어요. 실망하거나 저를 다른 눈으로 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로 도현 씨는 매일같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와 마주치면 직접 나서서 말리려 했어요. 장인어른, 서연이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 자식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손을 벌리세요. 서연이가 잘 자란 걸 다행으로 여기셔야죠. 서연이는 참아도 저는 안 참습니다. 도현 씨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빼면 제가 처음으로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기로 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 후회되는 일도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청첩 소식을 전한 겁니다. 초여름에 결혼한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대뜸 물었습니다. 그 잘난 놈이랑 하는 거냐? 결혼식 가야지. 근데 입을 정장이 마땅치 않은데 돈 좀 보내라. 그럼 번지르르하게 입고 가서 내 손 잡아줄게. 하객들 축의금도 꽤 나올 텐데 미리 좀 당겼어도 되고. 희망이 없으면 절망할 일도 없다더니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겁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나는 이제 진짜 가족을 만나서 가니까 혼자 잘 사세요. 그래도 고마운 건 있네요.
내가 태어나지 못했으면 지금 이 행복도 못 찾았을 텐데. 고마워요, 아버지. 평생 딱 하나 나한테 잘한 일이 있네요. 그렇게 과거를 정리하고 도현 씨와 결혼했습니다. 제가 그 오랜 상처를 화강암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 새로 새길 은혜를 무수히 안겨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만났기 때문일 거예요.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고아나 다름없는 저를 선뜻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님은 나중에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납골당에 함께 가서 인사드리고 싶다 하셨고, 시아버지 정만수님은 낡은 손목시계나 회중시계를 마치 새 것처럼 되살리는 시계 수선방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20년 넘게 멈춰있던 시계도 아버님 손을 거치면 다시 돌아갔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시아버님은 손끝에 밴 기름 냄새가 신경 쓰이셨는지 아침부터 목욕탕에 다녀오고 이발까지 하고 오셨다더군요. 우리 며느리한테 기름 냄새 풍기면 안 되지 싶어서 이렇게 단장하고 왔다. 아버님, 저는 오히려 좋은데요. 어릴 때 할머니 친구분 재봉틀 공장에서 맡던 기름 냄새랑 비슷해서 그때 생각나고 좋아요. 시아버님은 그 말에 한박웃음을 지으시며 그 냄새가 그리우면 언제든 수선방에 놀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시동생 정도윤 씨는 그 무렵 33이었는데 다들 왜 결혼을 안 하냐고 물으면 그저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께 슬쩍 들은 이야기로는 몇 해 전 오래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하느라 데이트할 시간조차 못 냈다고 해요. 결국 상대방이 지쳐서 떠났고 그 뒤로 도윤 씨는 연애에 마음을 잘 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형수 시집 갈 때 도윤이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형은 저렇게 좋은 사람 만났는데 나는 언제 저런 사람 만나나 하고, 그 말을 듣고 나니 늘 밟던 도윤 씨의 마음속에도 나름의 짐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할머니와 저 단둘뿐이던 제게 왁자지껄한 새 가족을 선물해 줬어요. 신혼 초 시댁에서 함께 살면서 낯설던 것들이 하나둘 익숙해졌습니다. 밤늦게 방문을 두드리며 출출하지 않냐고 야식을 챙기시던 어머님, 본가에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걸 사오던 도윤 씨까지 저는 처음으로 보살핌 받는다는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쌍둥이 하은이와 하유리를 임신했을 때는 배가 유난히 무거워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출산 후엔 골반뼈까지 다쳐 몇 주간 입원을 해야 했어요. 그때 매일 병실을 지켜주신 게 어머님이셨습니다. 서연아, 산후조리 제대로 안 해주면 나중에 할머니가 내 꿈에 나와서 혼내실 거야. 애지중지 키운 손녀 며느리로 데려다 놓고 이러냐고. 할머니 대신 내가 해주는 거니까 걱정 말고 푹 쉬어. 병원에 있는 동안은 아버님과 도윤 씨가 남편을 도와 쌍둥이를 돌봐줬습니다. 쌍둥이가 3살 되던 해 셋째를 가졌을 때는 그저 행복했어요. 함께 해줄 가족이 많으니 욕심을 낼 수 있었던 거겠죠. 제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임신 5개월, 그러니까 20주쯤 됐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도현 씨가 야근으로 늦게 퇴근하는 날이었는데 밤 9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오는 길이야? 이제 출발. 애들 씻겼어? 응, 하은이, 하율이 방금 씻기고 나왔어. 우리 여보 힘들었겠네. 배도 무거운데. 뭐 사갈까? 됐어. 그냥 빨리 와서 당신이나 밥 챙겨 먹어. 에이, 그래도 출출하잖아. 뱃속에 콩알이는 뭐 먹고 싶다고 안 해? 가는 길에 치킨 사갈까? 됐다니까 그냥 얼른 와. 당신 저번에 시장 골목 지나가다가 그 옛날 통닭집 보고 먹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광속으로 사갈 테니까 자지 말고 기다려. 저를 위해 통닭을 사오겠다던 남편을 위해 저는 그릇과 수저를 미리 꺼내 놓았습니다. 함께 드실지 여쭤보려 시부모님 방에 갔더니 두 분은 TV를 켠 채 이미 잠드셨더군요. 조용히 불을 끄고 나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기에 그러려니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져갈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이도현 씨 가족분 되십니까?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도현 씨가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 중이며 상태가 위중하니 보호자가 급히 와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시부모님을 불렀습니다. 놀라 뛰쳐나온 아버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고 어머님은 쌍둥이와 함께 집에 남으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간 뒤였어요.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가 인도를 걷던 남편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5시간 뒤 수술실에서 나온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셨습니다. 안 된다, 도연아. 안 돼. 저는 그날 이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을 때는 병실 천장이 보였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끌어안고 통곡하셨습니다. 불쌍한 우리 도연이 당신이랑 애들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가해 차량 운전자는 몇 시간 만에 목격자 신고로 붙잡혔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탈수까지 심해져 장례식장을 지킬 수도 없었어요. 며칠 동안 남편이 쌍둥이를 안고 그네를 태워주던 영상만 돌려봤습니다. 하은아, 하유라, 저기 봐, 엄마다. 엄마한테 손 흔들어 봐. 엄마 사랑해요, 해봐. 그때 제가 통닭을 사오라고만 안 했어도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질없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말라갔습니다. 그런 저를 시부모님은 계속 다독이셨어요. 하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거지만 두 분은 자식을 먼저 보내신 건데 며느리 걱정부터 하시는 모습이 죄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삶은 이어지더군요. 쌍둥이가 매달려 울면 달래고 먹이느라 시간이 흘러갔고 뱃속의 아기는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막내 시우를 낳았습니다. 셋째를 낳고 얼마쯤 지났을 때 시부모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도 제 인생 살고 있는데요. 나란히 앉으신 두 분은 어렵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서연아, 너 아직 30대야. 한창 내 인생 살아갈 나이인데 죽은 남편 눈에 밝혀서 남은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도연이가 그렇게 갔어도 넌 언제까지고 우리 며느리고 우리도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야.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가 도와줄 거고 앞으로도 계속 보고 살 거다. 그냥 내 어깨에 얹힌 짐을 좀 덜어주고 싶어서 그래. 처음엔 상처받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없으니 며느리 자격도 없다는 뜻인가? 셋을 키우는 게 부담스러워 내보내시는 건가? 별별 생각을 다 했다가 이내 두 분의 진심을 느끼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남편을 잃고 눈물로 세월을 견뎌냈듯 부모님 역시 자식을 잃은 슬픔을 속으로 사귀며 저와 아이들까지 지켜내려 애쓰고 계셨던 겁니다. 남편이 떠난 그해 겨울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서며 저는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이 악물고 더 단단하게 살아내겠다고요. 계약직 일자리를 구하고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의 사망보험금 일부와 자식 몫의 지원금을 챙겨주려 하셨지만 저는 끝사사건 사양하며 제 힘으로 시작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매달 100만 원씩의 생활비를 제 통장으로 붙이셨어요. 이건 서연이 네가 아니라 내 피 같은 손주들 입에 들어가는 밥값이다 하시며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독립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과 연이은 고생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던 어머님이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어머님은 이미 차가워진 후였습니다. 남편을 따라간 지 몇 년 되지 않아 어머님마저 그렇게 보내드리고 나니 제 세상은 또다시 암흑으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시아버님은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드셨습니다. 은퇴 후 운영하시던 수선방문도 완전히 닫아버리셨고 사람들과의 왕래를 거의 끊다시피 하셨어요. 전에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뵀었는데 어머님 장례를 치른 후부터는 아버님이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서연아, 애들 공부도 바쁘고 너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이 할배 찾아오느라 짐 빼지 마라. 나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 처음에는 아버님도 아내를 잃은 충격이 크셔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매달 붙이시던 생활비는 여전했고 가끔 안부를 여쭙는 제 전화에도 담담하게 목소리를 가다듬으셨기에 저는 정말 아버님이 그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신 정도로만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 키우고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어느덧 아버님을 직접 찾아뵙지 못한 지가 몇 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9년째 되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아버님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스마트폰 벨소리를 잘 듣지 못하신다며 며칠에 한 번 문자로 대화하던 아버님이셨는데 그날은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제 가슴이 왠지 모르게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먼저 전화를 다 주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님의 목소리는 은근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늙은이 전화벨 소리도 잘 안 들려서 그랬다. 너하고 애들은 잘 지내니? 목소리 밝은 거 보니 잘 지내나 보구나. 저희 아들, 딸들 다 무탈하게 잘 커요. 하은이랑 하율이 벌써 중학생 됐고 시우도 엄청 컸어요. 아버님도 건강하시죠? 다음 주에 제가 애들 데리고 한번 찾아뵐까요? 늘 오지 말라 하시며 손사래를 치시던 아버님이 그날은 웬일인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얼굴 한번 꼭 보고 싶구나. 서연이가 끓여주던 그 담백한 잔치국수도 유독 먹고 싶고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날짜 한번 잡자. 저는 깜짝 놀라며 아버님을 말렸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먼 길을 어떻게 혼자 오시냐고. 제가 이번 주말에 무조건 아이들 태우고 가겠다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고집스럽게 자신이 가겠다고 날짜를 못 박으셨습니다. 7년 만에 우리 집에 오신다는 그 말씀이 왠지 모를 불안감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아버님이 오시기 전날부터 저는 집안 곳곳을 쓸고 닦았습니다. 당일 아침에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국수 소면과 신선한 채소를 사고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밑반찬 몇 가지를 정성껏 만들었어요. 마침내 초인종이 울리고 도윤 씨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버님을 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앞에 계신 아버님은 제가 기억하던 건장하고 인자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홀쭉하게 살이 빠져 뼈만 남은 얼굴에 걸음걸이마저 위태로울 정도로 쇠약해져 계셨던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겨우 참으며 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아버님은 국수를 한 젓가락 드시더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역시 이 맛이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내가 끓여주던 그 국수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니. 그럼 진작 저한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야위셔서. 제 말에 아버님은 대답 대신 그저 옅은 미소만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식사 내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걱정들을 삼키며 겨우 밥상을 물린 뒤 저는 조용히 아버님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몸은 정말 어떠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 있으신 거 아니죠? 아버님은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지그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늙으면 다 체력이 닳아서 그런 거지 뭐. 신경 쓰지 마라. 아버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굴이 이게 뭐예요? 저한테 숨기시는 거 있죠? 제 목소리가 떨리자 아버님은 깊은 한숨을 쉬시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서연아, 너나 나나 소중한 사람 먼저 보낸 처지에 이런 말 하는 게 참 미안하다. 나도 다 지나고 나서 조용히 알리려 했는데 정말 날이 얼마 안 남으니 이 늙은이 마음이 약해지는구나. 너하고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욕심을 좀 부렸다.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날이 얼마 안 남다니요? 내가 위암 말기로 병원에 오래 누워 있었다. 이제 정말 떠날 날이 한 달도 안 남았나 봐. 가기 전에 우리 며느리 얼굴도 마지막으로 보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도 보고 네가 해준 국수도 한 그릇 실컷 먹고 가려고 내가 이렇게 왔다. 시아버님은 이미 몇 달 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셨던 겁니다. 제가 찾아올까봐 혹은 슬퍼할까봐 아예 연락을 끊고 혼자서 그 고통을 견뎌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침 학교에서 돌아온 하은이와 하율이 그리고 막내 시우가 영문을 모른 채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시우가 눈물을 흘리는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우리 엄마 왜 울려요? 아버님은 소매로 굵은 눈물을 훔치시며 시우를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우리 하은이, 하율이, 시우 이렇게 훌륭하게 큰 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 대견해서 우는 거지. 그리고 너희 엄마가 이렇게 억척스럽고 당차게 잘 사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가니까 이 할아버지 마음이 너무 편해서 우는 거란다. 아이들을 품에 안은 아버님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의 임종 때 슬퍼만 하느라 마지막 순간을 눈물로 채웠던 그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눈을 감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얼마나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온몸으로 보여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요양병원으로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병실을 찾아가 쌍둥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들을 자랑스럽게 보여드렸고, 막내 시우가 태권도 승급 심사에서 멋지게 송판을 깨부수는 동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물류센터에서 정규직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전하며, 아버님이 그때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으셨다면 이토록 평화로운 일상은 없었을 거라고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병문안을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베개 밑에서 낡고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바로 도연 씨가 젊은 시절부터 늘 차고 다니던 아버님이 손수 태엽을 고쳐주셨던 그 시계였습니다. 이거 도연이가 살아생전에 쓰던 건데 사고 나고 유품으로 수습해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 유리 아래 금이 가서 고장난 걸 몇 번이나 분해해서 고쳤었는지 몰라. 이제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시우가 조금 더 크면 꼭 물려주어라. 아빠 손목에 채워져 있던 거라고,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태엽을 감아주던 거라고 꼭 말해주고, 저는 그 낡은 시계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아버님이 아주 미세한 바늘로 꾹꾹 눌러 새겨 넣으신 글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 영원히 함께. 그 아픈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는 제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님은 그날 이후로 딱 19날을 더 버티시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잠드듯 어머님과 남편이 계신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땅에 묻어야 하는 슬픔이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주저앉아 울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남겨주신 사랑의 무게를 온전히 견뎌내야만 했으니까요.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난 뒤 도윤 씨가 조용히 제게 다와서 하얀 봉투 4개를 건넸습니다. 저와 하은이, 하율이, 시우에게 각각 남기신 아버님의 유서였습니다. 아이들 편지에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다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게 남긴 편지를 읽어내려갈 때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처음 우리 시댁의 며느리라며 인사 오던 그날을 기억한다. 나는 그날 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 함께 웃으며 살 거라는 걸 직감했지. 당차고 야무진 눈빛을 하면서도 늘 남의 눈치를 살피던 내 여린 모습을 보며 그게 다 내가 지나온 혹독한 세월의 상처라는 걸 알았을 때 내 어머니 몰래 남몰래 울기도 했단다. 우리는 내가 어릴 적 의지했던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싶었다.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우리와 함께 산 그 시간만큼은 너에게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행복했기를 바란다. 혼자 남겨진 아이들과 씩씩하게 걸어갈 내 앞날에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길 빈다. 편지 한 장에 담긴 아버님의 깊은 진심을 느끼며 저는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윤 씨는 아버님이 생전에 사후를 대비해 제 앞으로 1억 5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유산을 따로 공증해 두셨다고 전했습니다. 도윤 씨, 이 큰 돈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도윤 씨도 이제 본인 가정도 꾸려야 하고 당장 결혼 자금도 필요할 텐데 이건 정말 아니에요. 제 손을 사사건 내저으며 거절하자 도윤 씨는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꾹 잡아주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요? 외아들인 제 몫은 아버님이 생전에 철저하게 따로 다 챙겨두셨으니까 그런 걱정은 눈꼽만큼도 하지 마세요. 이건 오로지 형수님이랑 우리 조카들 미래를 위해 아버님이 악착같이 모아두신 형수님 몫이에요. 솔직히 저는 도윤 씨가 진심으로 걱정되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을 모시느라 자신의 청춘과 연애를 다 희생한 사람인데 이제 두 분마저 모두 떠나고 홀로 남은 그 허전함과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낼지 마음이 쓰였거든요. 제 마음을 읽었는지 도윤 씨가 오히려 저를 위로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형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지만
형수님하고 하은이, 하율이, 시우가 제 세상 유일한 진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 도망 안 가고 종종 찾아올 테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내치지 말아주세요. 도윤 씨, 무슨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해요. 언제든 우리 집 문은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와요. 우리도 늘 도윤 씨 기다릴 테니까요.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속도가 빠르면서도 참 다정했습니다. 하은이와 하율이는 어느덧 의젓한 중학생이 되었고 막내 시우는 엄마 품을 벗어나 제법 듬직한 소년티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화창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시우가 거실장 서랍에서 낡은 가죽 케이스를 꺼내더니 그 안에 들어있던 할아버지의 유품인 손목시계를 꺼내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우리 아빠가 옛날에 차고 다니던 거 맞아? 저는 시우 곁으로 다가가 다정하게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응, 맞지. 우리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매일 차고 다니던 거야.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신 뒤에는 할아버지가 그 시계를 받아다가 고장날 때마다 직접 태엽을 감고 고쳐서 아빠 대신 간직하고 계셨던 거고. 그럼 나 이제 이거 내 손목에 차고 다녀도 돼? 할아버지처럼, 아빠처럼 내가 엄청 소중히 다루고 아낄게. 저는 울컥 치솟는 감정을 누르며 그 묵직한 손목시계를 시우의 가르마 같은 작은 손목에 직접 채워주었습니다. 아이는 시계를 보자마자 빙그레 웃으며 팔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어요. 비록 비극적인 사고 때문에 아이는 아빠의 얼굴도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도 흐릿하게밖에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시계 하나에 담긴 두 남자의 뜨거운 사랑만큼은 온몸으로 고스란히 느끼는 듯 했습니다. 도윤 씨는 지금도 주말마다 우리 집에 들러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삼촌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조심스럽게 얼굴을 붉히며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좋은 분과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콧등이 시큰해질 정도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도윤 씨야말로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행복으로 채울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요.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서러웠던 시련의 연속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평생 다 받아도 모자랄 눈부신 사랑과 은혜들을 동시에 선물 받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짧고도 강렬했던 몇 년 동안 인생에서 가장 깊은 가족의 온기를 맛본 건 앞으로 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는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인생은 저를 어둠 속에서 건져 올려준 할머니에게서, 남은 온기를 다 태워주던 남편에게서, 그리고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으셨던 시부모님에게서 받은 그 거대한 은혜들을 세상의 또 다른 이들에게 갚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언젠가 저처럼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 외롭고 사랑이 고픈 사람을 만난다면 제가 그들의 포근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요. 지금은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삼남매 새아이에게 온전히 쏟아붓고 있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제가 겪었던 이 기적 같고도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이렇게 나의 진심 어린 사연을 세상에 띄어보내는 일이겠지요. 오늘 이렇게 제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한 자 한 자 적어 내려가며 제 자신에게 굳건한 다짐을 해봅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모래 위에 흘려보내고 마음에 새긴 화강암에는 오직 눈부신 은혜들만 가득 채우겠다고요. 저처럼 힘겨운 세상을 홀로 버텨내는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화강암에 따뜻한 은혜를 오래도록 새길 수 있도록 저 역시 누군가에게 작은 빛과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이 깃들기를, 그리고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